자,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은 못하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약간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수로는 122쪽을 펴서 같이 보면 됩니다. 1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발효다 파트의 시작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효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이 아니라 평소처럼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됐다면 포도당이라는 탄소 6개짜리 6탄당 물질이 다 쪼개져서 이산화탄소라는 탄소 하나짜리 분자 6개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작용이었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배운 세포호흡이었어요. 근데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가 산소가 만약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부 다 배운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배웠던 세포호흡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과정이 먼저 일어났죠.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르부산 두 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ATP 두 분자가 투입되고 네 분자가 생기는 에너지 투입기와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는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2배를 뽑아냈죠. 그래서 ATP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미토콘드리아 바깥쪽, 즉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며 그렇게 완성된 피르부산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이동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죠? 바로 피르부산의 산화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효소가 들어가면서 아세틸코A라는 물질. 여러분 아세틸코A 탄소 몇 개였어요? 그렇죠. 2개였죠. 그죠? 피르부산은 3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CO2 한 분자 빠져나오고 했었던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TCA 회로를 거쳤죠. TCA 회로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산화적 인산화 라는 과정을 거쳤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 탄소 6개짜리 분자를 탄소 하나짜리, 즉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ATP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쪼개고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TCA에서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쪼개지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도 분명히 나왔지만 이것도 나왔지만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물론 해당 과정에서도 만들어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NADH와 그 다음에 FADH2가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이것도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죠. 원래 Na 플러스 FAD라는 상태의 조효소에서 탈수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녀석들이 수소와 전자를 얻어가면서 NADH, FADH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ATP의 형태로 이 에너지를 다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되죠, 그죠?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요걸 가지고 산화적 인산화를 하는 거였어요. 산화적 인산화는 크게 전자전달계와 화학 삼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전달계는 어디에 있었죠?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 버리고 가면 고에너지 전자가 저에너지 쪽으로 움직이면서 수소이온 펌핑 시키고 그로 인해 수소이온의 농도차 발생, 그러면서 pH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기울기에 따라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 즉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쫙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촉진 합성이에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되더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수소이온을 펌핑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포인트는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 나오는 것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광합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곳은 어디야? 그렇죠. 막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막 사이 공간. 여기는 어디야?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펌핑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펌핑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수소이온의 농도는 막사의 공간이 더 높아지게 되고 pH는 막사의 공간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기울기를 따라 수소이온이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ATP와 무기인산이 합쳐지면서 ATP가 합성이 된다. 우리는 이 녀석을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혹시 오늘 배우는 게 발효였잖아요. 발효에서 이 녀석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산소죠. 자, 산소의 역할이 뭐였죠? 산소가 우리가 그냥 세포식 적어라 라고 얘기하면 포도당 적고 산소 적고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물 만들어진다. 누구나 다 적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산소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어디였죠? 그렇죠. 이 녀석은 산화적 인산화 안에서의 전자 전달계에서의 바로 마지막 최종 전자 수용체였었죠. 전자 전달계에서 NADH, FADH2가 떨구고 간 전자를 마지막에 낚아채주면서 물이 돼버리는 그 녀석이 바로 산소의 역할이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산소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전자 전달계에서 마지막에 산소가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더 이상 못 해주죠. 이 녀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자를 받아줄 수 없다. 즉 전자 전달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온 NADH, FADH2가 다시 NAD 플러스 그리고 FAD라는 형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녀석이 전자를 버려서 다시 이 형태로 돌아가야 돼. 근데 전자를 버리질 못하는 거야. 왜? 산소가 없어서 전자 전달계가 마비됐거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점점 부족해지고 이 녀석은 점점 쌓이기만 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산화적 인산화가 마비되는 거는 물론이고 TCA 회로까지 마비되는 겁니다. 왜? TCA 회로는 피르부산이 들어가서 TCA 회로로 돌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NADH, FADH2를 만들어야 돼. 즉 이런 녀석이 투입이 돼서 이런 녀석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없잖아. 여기서 이걸 받아줘서 얘가 얘로 바뀌어줘야 얘가 다시 TCA 가서 수소랑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얘가 돼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아니 이게 되질 않으니, 얘가 얘로 변하지 않으니 얘가 공급될 리가 없고, 공급되지 않으니 TCA 회로도 마비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 되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NADH는요 요 TCA 회로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해당 과정에서도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도 분명히 NADH가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보자 보니까 아니 산소가 없어.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안 돼버리면 ATP를 더 이상 생산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끔의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나요? 다른 거는 산소가 없으니, 최종 전자 수용체가 없으니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톱니바퀴가 뒤에 거부터 멈추면 앞에 것도 멈추는 것처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 다음 것도 멈추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얘마저 멈춰버리면 더 이상 우리 몸에서 ATP를 뽑아낼 구석은 없다. 그러면 내가
해당 과정이라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던 NADH를 산화적 인산화에서 원래는 NAD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거에 따라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거라도 일어나려면 조금이라도 돌려야 되거든.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 억지로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든 이건 생길 거고 이게 생겼으니 이게 다시 해당 과정으로 공급되면 그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질 거야.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게 바로 발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수상으로는 123쪽이죠. 그죠? 자, 123쪽에 있는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3쪽에 있는 그림.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젖산 발효예요. 맨 마지막 거 보면 알겠지만 젖산이 만들어지죠? 우리 화학식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고 시작할게.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C6H12O6 그죠? 이렇게 되는 물질이고 피루부산 어떻게 됐었죠? 피루부산 C3H4O3 이렇게 됐었다. 왜 이렇게 됐었죠? 왜긴 왜야.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6이 3이 되고 12가 6이 되고 6이 다시 3이 돼서 원래는 3, 6, 3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NADH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NADH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수소 2개를 뗐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2개가 줄어든 형태인 4짜리 녀석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랫줄 보지 말고 위에 줄만 보게 되면 정상적인 해당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쪼개져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2개의 ATP, 2개의 NADH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좋아!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산소가 없는 상황이라며. 산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뒤에 있는 모든 TCA랑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억지로라도 원래의 형태인 NAD로 돌리지 않는 이상 나는 이 ATP라는 에너지조차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녀석 NADH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만들어진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에 다시 때려 박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에 수소를 얘한테 때려 박고 다시 얘는 이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피루부산에 수소 2개를 더 받은 거죠. 그러면 수소 2개가 추가돼서 젖산의 화학식은 C3H6O3 수소가 2개 추가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되는 과정에서 지금 NADH 2개가 다시 이 두 분자식이니까 NADH 2개가 다시 2개의 NAD가 되고 그게 다시 해당 과정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 포도당 한 분자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포를 완료했을 때 NADH 한 분자당 2.5개의 ATP, FADH2 한 분자당 1.5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다 쪼개지면 원래 32의 ATP 만들어진다고 저번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포도당이라는 녀석은 뭐 있는데 산소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꼴랑 EATP였고 이상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에너지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산이죠. 그죠?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산성물질이 근육의 내부에 축적되게 되면 우리가 좀 고통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근육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아픈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요 과정이 젖산 발효였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123쪽 그림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알코올 발효입니다. 요거예요.
아니, 좀 그림은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작용 과정이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일단 포도당 C6, H12, O6. 자, 여러분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은 잘 일어나요. 그래서 EATP 만들어지고요, ENADH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이 마무리가 됐으니 당연히 두 개의 피루부산 C3, H4, O3 이 물질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유입된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효모가 하는 작용인데 효모가 피루부산이라는 녀석을 뭘로 일단 바꾸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 CH3CO 이렇게 적어요. CH3CHO. 그러면 여러분 요거 사실은 요렇게 적는 게 맞는데 그냥 요렇게 모아서 적는 것처럼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 탄소가 총 몇 개죠? 2개. 그럼 탄소 2개. 이게 뭐예요? 수소 4개. 산소 하나네요. 그럼 요 녀석에서 요 녀석으로 변할 때 지금 탄소 하나 줄고 산소 2개 줄었죠. CO2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분자가 두 분자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자의 CO2가 만들어진다. 무슨 말 됐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에탄올의 화학식은 우리가 뭐냐? CH3COOH 이렇게 CH3COOH 미안해요. C2H5OH 이렇게 됩니다. C2H5OH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럼 저것도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적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적어는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요거는 C 2개, 탄소 2개, 그 다음에 수소 6개네요. 수소 6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 그럼 이 녀석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탄소는 그대로, 수소는 2개가 늘고 산소도 그대로죠. 수소만 2개가 는 거야. 왜? 여기에서 이 녀석이 2개의 NADH가 와서 수소 얘한테 버리고 갔거든요. 수소를 얘가 버리고 갔어. 그럼 한번 이런 거 해볼까? NADH는 수소를 잃어서 다시 NADA 형태로 돌아갔죠.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죠. 산화죠. 잘해야 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 얘한테 수소 받았어요. 2개 받았죠. 그죠? 자, 수소 받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서 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환원돼서 저 녀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 꼭 요 흐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금은 이제 갖춰야 되는 정도고 화학식을 알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녀석이 빠져나갔고 어떤 녀석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빨라지면 당연히 암기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꼭 그렇게 암기를 하길 바라고. 요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진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요런 발효를 우리는 알코올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이에요, 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요거를 효모라는 녀석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주, 그죠? 막걸리 있죠, 그죠?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쌀 같은 거를 넣어줍니다. 쌀을 넣어두고 효모를 소량 넣어줘요.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원활하게 유입되고 효모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워낙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효모가 먹을 것도 많고 공기도 잘 공급도 되고 하니까 생식 활동, 번식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효모의 개체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섞어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공기가 차단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무산소 호흡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에탄올,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막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됐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기 페이지
124쪽의 상단부에 있는 그림이죠. 그죠? 알코올 발효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아세트산 발효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산 발효. 요게 아세트산 발효입니다. 뭔가 아까랑 조금 느낌이 반대죠. 아까 위에 간단히 써볼까요? 위에서 방금 했었던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피루부산이 되고 이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이 CH3CHO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C2H5OH 즉 에탄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는 해당 작용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고 그 다음 해당 작용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에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효모가 한 거예요. 효모가. 근데 밑에 아세트산 발효는 이거랑 과정이 뭔가 느낌이 반대입니다. 그죠? 이 녀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에탄올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은 애초에 뭘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발효라고 배우면 산소의 공급이 차단돼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됐으니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NADH가 NAD 플러스로도 바뀔 리가 없는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산소가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왜 뒤에가 발효라는 말이 붙었지?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다 쪼개면 탄소 하나짜리 이산화탄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고분자 물질을 완전히 작은 저분자 물질로 싹 쪼갰을 때 우리는 세포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뭔가 에탄올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해도 만들어지는 물질이 얘예요. 화학식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죠? 완전히 쪼개진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뭔가 중간 산물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탄올이 아니라 아세트산 발효라는 과정에서는 에탄올을 기질로 삼아요. 즉 에탄올이 우리한테는 포도당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얘는 에탄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물 하나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NAD 플러스가 NADH로 다시 전환되면서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녀석 화학식이 CH3COOH 이런 식으로 적고 산화종에서 ATP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아세트산균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변화시키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를 아세트산 발효라고 한다. 즉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단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세트산 발효 중간 물질이니까 뭔가 다 쪼개진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과정이에요. 됐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125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25쪽 같은 경우에는 책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봐요. 거기에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A에는 증류수 넣었고 그 다음에 B에는 포도당, C에는 설탕, D에는 녹말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런 녀석들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효모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실험 과정 한번 눈으로 지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3번 볼 거예요. 과정 3번.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효관을 세운다. 맹관부라 하면은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 그 막혀있는 부위를 맹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부분부터 채우기 위해 기울인 상태로 지금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자, 30에서 35도씨로 맞춘 다음 이거는 효모한테 가장 적합한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 이거에 수조에 발효관 A에서 D를 넣는다. 22에서 30분 후 발효관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후, 아니 기체가 생겼대. 아니 이 녀석들을 넣어주고 각각 효모액을 넣어줬는데 어떤 녀석에서는 기포가 생겼고 어떤 녀석에서는 기포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러면 요거 효모액은 공통이니까 요거 잠깐 지우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문제에서 거기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왜 기포가 생겼을까? 왜 기포가 생겼냐? 이 녀석이 거기서 물질 대사를 했다라는 거죠.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포도당 그리고 설탕 같은 녀석은 이 효모라는 녀석이 기질로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오케이지만 증류수, 이거는 여러분 이 실험에서 대조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녀석은 당연히 쓰지 않는 거고 녹말 같은 다당류 종류는 쓰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에 자, 기체가 모인 발효관 안에 용액의 일부를 스포이드로 뽑아낸 후 40% 수산화칼륨 KOH, 이 녀석의 기능 꼭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 제거,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화학식도 적혀 있지만 화학식을 뭐 알고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녀석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발효관을 가볍게 흔들며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해석 5번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 까닭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맹관부의 부피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였구나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포호흡에 관련된 파트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광합성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합성. 광합성 파트는 페이지 144쪽이에요. 144쪽. 자, 144쪽부터 같이 봅시다. 자,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 당연히 염록체에서 일어나죠.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세포의 과정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작용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포도당을 쪼갰고요. 그리고 나서 회로 돌리면서 그 녀석에 있는 에너지 뽑아냈고요. 그리고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을 통해서 전자전달계, 수소이온 펌핑, 화학 삼투, 그죠? 광합성은 정반대예요. 이거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거칩니다. 당연히 거꾸로의 과정이니까 포도당을 쪼개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 붙여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고요.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명반응이라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암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암반응. 명반응, 암반응. 당연히 여러분 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밝다, 어둡다라는 거죠. 밝을 때 일어나는 반응, 어두워도 일어나는 반응. 즉 빛이 필요한 반응, 그리고 빛이 없어도 되는 반응. 이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자, 미토콘드리아를 간만에 한번 그려보죠. 막 하나, 막 두 개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무언가가 쌓여 있다라 그랬죠, 그죠? 굉장히 A급의 그림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중막 구조, 그리고 요 안에 하나씩 들어있는 요 녀석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틸라코이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요 틸라코이드가 요렇게 쌓여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라나를 뺀 나머지 그 내부 세포질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스트로마라고 했습니다. 스트로마.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죠, 그죠? 엽록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맞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을 딱 짚고 있는 말은 맞습니다. 자, 엽록소라는 색소, 그러니까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색소가 위치가 어디냐?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 틸라코이드의 세포막에 있습니다. 여기에 틸라코이드의 세포막에, 요 막에 그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색소는 빛을 받아들여주는, 즉 빛이 필요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반응은 틸라코이드의 막이 아닌 요 다른 쪽, 바깥쪽 스트로마 구역에서 우리는 암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배우게 돼요.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페이지에 144쪽에 보면은 그라나, 스트로마, 틸라코이드 각각의 구조는 정말 눈에 많이 익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그림 보면은 틸라코이드 내부에 그 막 있죠. 그 막에 전자전달계가 있고 ATP 합성 요소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오늘 명반응까지 오늘 배우게 될 건데, 그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씩 봐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먼저 광합성 색소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자, 광합성 색소의 종류 거기 밑에 써있죠, 그죠? 밑줄 치세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등이 있다. 그 색소. 자, 엽록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이렇게 두 종류의 색소가 있어요. 우선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색소입니다. 엽록소 같은 경우에는 종류로 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C, 엽록소 D, 이렇게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식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식물은 A와 B는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식물이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그리고 C를 가진 녀석, D를 가진 녀석은 좀 갈조류, 홍조류와 같은 좀 독특한 애들이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엽록소, 식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A와 B다. 그 중에서 A라는 엽록소 A는요, 꼭 적어 두십시오. 반응 중심 색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 중심 색소. 아까 전에 명반응이라는 과정이 빛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명반응이라는 과정에서 이 색소가 가장 그 반응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열쇠를, 키를 쥐고 있는 녀석인데, 그 색소들 중에서도, 많은 색소들 중에서도 엽록소 A가 그 반응을 선도하는 반응 중심 색소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거기 밑줄 쳐두세요. 카로틴, 잔토핀. 자, 여기에 카로틴, 잔토핀. 자, 엽록소 A, B를 메인으로 다 식물들은 가지고 있고, A가 반응 중심 색소인 마당에 나머지 카로티노이드계에 포함되어 있는 카로틴, 잔토핀이라는 색소들은요, 약간 서브입니다. 서브. 메인이 아니에요. 약간 옆에서 보조해주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녀석의 색소들을 안테나 색소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어려워지나요? 안테나 색소? 여러분 혹시 그 안테나의 역할이 뭐예요? 안테나는 주변에 있는 전파들을 한쪽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쪽에 있는 전파들을 쫙쫙 신호를 쭉쭉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식물 잎을 평소에는 녹색으로 관찰이 되죠, 그죠? 식물 잎이 녹색으로 관찰되는 이유는 식물의 잎이 녹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색으로 주로 보이는 거예요. 즉, 다른 색깔의 영역은 얘네들이 다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엽록소 A, B, 카로틴, 잔토핀이라는 이런 애들은 각각 녀석들마다 흡수하고자 하는 그 파장의 영역이 달라요. 다른데 A는 반응 중심 색소죠.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인데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것도 드십시오 라고 해서 그쪽 파장대의 빛도 받아들여 걔한테 갖다 주는 거,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안테나 색소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거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한 단어인 거는 이해를 하지만 좀 꼭 익숙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반응을 뒤에 가서 배울 때 관계라는 것을 배워요. 관계. 관계는 종류상으로는 관계 1과 관계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틸라코이드, 요 틸라코이드 하나입니다. 요 하나의 그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 단백질 안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색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색소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 덩어리가 바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카로틴 잔토필이 약간 붉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노란색.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다, 색깔이 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엽록소들이 파괴되면서 얘네들이 파괴돼요. 파괴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색소들이 도드라지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식물의 잎의 색깔이 바뀌는 게 바로 단풍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는 일단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작용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 스펙트럼.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은 흡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작용. 작용은 좀 이따가 보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집중해서 봐봐요.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 빛의 파장이 쭉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계, 그죠? 카로틴 잔토필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죠, 그죠? 보니까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즉 어떤 종류냐의 색소에 따라 자기가 많이 주로 흡수하는 파장대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뭐 눈에 익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엽록소 A에 그냥 알파벳 A, B, C 이렇게 해서 그냥 줘도 각각 여기는 엽록소 A가 이 모습이겠다, 제가 엽록소 A라고 딱 집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좀 익으면은 금방 해요. 자, 특징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엽록소 A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즉 적색 쪽과 그 다음에 여기는 청색과 자색, 청자색 계열에서의 빛을 주로 가장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엽록소 B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앞쪽, 카로티노이드계는 얘네들이 주로 먹지 않는 그 녹색대의 영역도 많이 먹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쪽에서 엽록소 A는 이런 가운데 영역의 그런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웃긴 건 그런 파장대의 빛을 흡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용 스펙트럼, 즉 광합성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분명히 값을 띈다라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여기에서 엽록소를 먹지 않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가 먹어줘서 그걸 안테나의 역할로서 엽록소 A와 B한테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광합성이 일어났고, 그래서 광합성이 여기서도 했다라는 그런 수치값을 띄게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145쪽에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점에 엽록소가 거의 흡수하지 않는 초록색 빛에서도, 그렇죠? 초록색 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죠, 엽록소가. 그렇지만
광합성이 일어난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작용 스펙트럼을 보면 세로축이 지금 광합성 속도예요. 광합성이 얼마나 일어났냐. 보니까 녹색대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광합성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 이유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흡수한 빛 에너지도 광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즉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흡수한 빛을요, 엽록소 A 반응 중심 색소인 얘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테나 색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그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의미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146쪽의 상당부에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해서 요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빛을, 요건 가운데는 핵함, 광합성하는 식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산란시킵니다. 산란시키고 그 각각의 산란된 빛,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거의 파장대별로 나눠서 핵함이 그 해당된 부위에서는 그 파장대의 빛만 받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산소 세균을 촥 하고 뿌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산소 세균 많이 들어봤겠지만 호기성 세균이에요. 호기성 세균 하면은 기체를, 호감형 얼굴, 그죠? 좋아하다, 호감이다, 기체를 좋아하는 성질인 세균. 즉 여기서의 기체는 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산소 싫어하는 애는 누구였어요? 혐기성 세균이라고 불렀죠. 혐오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장대별로 광합성 할 수 있게 세팅해 놓고 산소 세균, 호기성 세균을 탁 뿌리면 얘네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모이겠어요? 맞죠?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에 모이겠죠. 근데 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 자체가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반응 중심 색소, 엽록소 A, B가 가장 활발하게 빨아들이는 청자색과 적색 쪽에서 산소 세균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 녹색 계열 쪽에서도 호기성 세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죠. 왜 있을까? 이쪽 빛은 안테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흡수를 해서 안테나 역할로 해서 반응 중심 색소한테 갖다 줘서 일어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주 조금의 광합성 결과의 산소는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 산소 세균이 여기도 소량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제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봐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 요거 중학교 때 혹시 해봤을런지 모르겠는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크로마토그래피죠. 크로마토그래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원점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데가 원점이죠. 거기다가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내가 뭐 물을 사용해도 되고 어떤 거 톨루엔을 써도 되고 뭐 다양한 걸 쓰지만, 여기 주로 그냥 다 합쳐서 용매에 담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용매가 이 종이를 따라 흡수돼서 위로 빨려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서 이 원점에 섞여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리되는 방법이었어요. 됐죠?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용매의 전선이 여기다 라고 써 있어요. 용매 전선이 여기라는 건 이쪽에서 처음에 내가 담궈준 지점에서 용매가 이 종이를 타고 빨려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냐의 얘기가, 그게 용매 전선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책에 전개율이라고 써 있어요. 회색 박스에 써 있습니다. 전개율이라고 하면은 뭐냐? 이 원점에서, 내가 바른 그 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분에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원점에서부터. 이게 전개율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용매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동안에 얘는 얼마나 올라갔어? 그게 바로 전개율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들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답니다. 즉 카로틴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개율이 가장 큰 녀석은 누굽니까? 그렇죠. 카로틴이 가장 크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개율 잘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또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속도. 물질의 이동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르냐? 잘했습니다. 얘가 제일 빠르죠. 이동 속도. 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거, 흡착력. 만약에 거름종이를 썼다면, 거름종이와의 흡착력이 가장 센 물질은 뭐냐? 얘죠. 왜요? 흡착력이 세다는 건 그 종이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덜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흡착력 낮고요. 그 다음에 분자 크기. 분자 크기가 큰 녀석이 멀리 갈까요? 작은 녀석이 멀리 갈까요? 작은 애가 멀리 가죠. 얘가 가장 작다. 그죠? 그런 거 판단해 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단순 암기지만 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어떤 애들인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카잔, 아빠. 카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타잔이라는 디즈니 그 만화를,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대로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장땡이에요. 알겠죠? 그죠? 선생님은 타잔, 아빠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왼쪽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됐고요. 자, 잠깐 영상 끊었다가, 물론 여러분들은 편집해서 마저 이어지게 할 거예요. 자, 했다가 오른쪽에 147쪽부터 시작을 해서 명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7쪽에 광합성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명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명반응, 그리고 안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반응.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반응, 빛이 필요하지 않은 반응,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틸라코이드의 내막입니다. 틸라코이드의 내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나요. 즉 빛이라는 녀석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색소, 아까 혹시 얘기해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색소들이랑 단백질이랑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고 있는 게 광계라 그랬죠. 그 광계라는 녀석에 빛이 떨어지게 되면 그 빛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우선 물이 광분해됩니다. 물이 빛에 의해서 쪼개져요. 물론 이제 빛이 딱 때려서 그 빛 때문에 쪼개진다라기보다는 빛이 작용되고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쪼개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물이라는 녀석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 자체가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산화니까. 앞에서 전자전달계 화학삼투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읍에서 했었던 과정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 NADPH라는 녀석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보면 어잉?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수소요소의 조효소가 수소를 얻은 형태예요. 우리가 앞에 세포읍에서는 NAD 플러스 그리고 FAD라는 녀석이 수소를 얻어서 NADH 그리고 FADH2라는 형태로 전환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럼 누군가한테서 수소를 떼왔다라는 얘기였고, 얘는 에너지를 얻은 상태. 그러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건 산화다, 환원이다.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합성, 엽록체에서는 이런 효소가, 이런 조효소가 쓰이는 게 아니고
NADP라는 녀석이 쓰입니다. DP 플러스. 그럼 이런 애가 변하면서 NADPH가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이러면서 얘들아 마찬가지로 NADH와 마찬가지로 뒤에 수소이온이 적혀 있는 거를 생략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책에는 여러분들 뭐 뒷장 가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다 동일하게 다시 적혀 있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는 그렇구나 하면 되고, 여기에서 NADPH가 만들어지고 ATP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에 광분해가 일어난다. 이게 관계에서 빛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이다. 그게 명반응이다 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우리 예전에 앞쪽에 세포 소기관 처음 배웠을 때 그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꼭 적어야 되는 게 ATP 만들어진다라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명반응에서 이런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되죠, 그죠?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거를 어디다 쓰지? 그거를 암반응에서, 암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탄소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탄소를 고정.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을 갖다가 여기 있는 탄소를 우리가 포도당 C6H12O6라는 요 탄소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고정시킨다 해서 탄소 고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여기에 많아요, 여기에 많아요? 여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즉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지금 동화작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명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미리 내가 딱 모아놓고요. NADPH도 지금 에너지를 얻은 형태예요. 지금 환원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ATP와 NADPH라는 에너지를 얻은 형태, 에너지들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에다가 때려 박는 겁니다. 그게 암반응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저분자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낮을 텐데 거기다가 ATP, NADPH를 막 때려 박아서 에너지 준위를 올려서 만든 완성품이 바로 포도당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암반응입니다. 암반응은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켈빈 회로라는 회로를 또 돌게 돼요. 그럼 우리 사실 세포에 썼던 것처럼 TCA 회로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짚어봤었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켈빈 회로도 그렇게 꼼꼼하게 알아줘야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이걸 할 게 아니고 명반응까지만 할 겁니다. 명반응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명반응은 틸라코이드의 내막에서 빛을 이용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가 명반응이고, 암반응 같은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막이 아니고요, 스트로마에서, 이거는 스트로마, 틸라코이드의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회로 돌리면서 암반응 과정이 일어나면서 포도당이 완성되게 됐다. 됐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얘기가 그 위쪽에 간략하게 적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맨 밑에 벤슨의 실험이라고 적혀 있는 실험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예전에 그런 광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명반응과 암반응, 명반응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암반응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광합성은 빛이 필요한 단계와 빛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실험이에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 핵심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CO2만 줍니다. 당연히 광합성 할 때 빛도 필요하고 CO2도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CO2만 줘. 근데 두 번째에서는 빛만 줘.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시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게 CO2만 줍니다. 그랬더니
광합성 속도, 광합성이 없다가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깐. 무슨 말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빛이 없고 CO2만 주고, 반대로 빛만 주고, 그리고 둘 다 주니까 광합성이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더라. 무슨 말이 됩니까? 중요한 건 당연히 둘 다 주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요 첫 번째에서 알아낸 사건이 뭐냐? 알아낸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알아낸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빛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빛이 필요 없는 단계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만약에 빛이 필요한 반응과 빛이 필요하지 않은 반응이 있다면 그 둘 중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빛이 필요한 과정 다음에 빛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로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자, 여기 봐보면 여기는 빛이 없어요. 여기는 빛이 있죠. CO2는 있고 여기는 없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상황을 줬을 때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냥 빛만 없었으면 원래 첫 번째 상황도 그냥 빛이 없었죠. 근데 같은 빛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광합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전 단계에 빛이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기로 앞에서 빛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명반응이라는 단계고 빛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암반응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명반응에서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배웠죠? 명반응에서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물의 광분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물의 광분해. 물이 쪼개지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 ATP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NADPH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광분해 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암반응이라는 단계에서 CO2에다가 때려 박는다 그랬죠. 그게 암반응. 즉 앞에서 쫙 갔었던 거는 아직까지 포도당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아까 만들어진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드디어 포도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겠어? 이거 다 썼으니까. 그럼 이게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제는 빛이 없어서 이 과정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 됐나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세로축이 광합성 속도고 그게 포도당의 합성 속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났습니까? 지금 얼마나 더 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의 판단의 기준은 사실상 두 가지를 매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광합성을 하면 나오는 산물 중에 하나인 포도당. 그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광합성 속도가 이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광합성을 다 하면 산소 기체가 생기죠. 그죠? 이 산소 기체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고 또 광합성 속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중요한 포인트가 포도당 합성 속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녀석을 메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쓰면 안 돼요? 네, 얘를 쓰면 안 돼요. 왜 산소는 이 그래프에서의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냐? 산소가 언제 생기죠? 그렇죠. 산소는 물이 광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상 산소입니다. 물이 광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예요. 즉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게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예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세로축 광합성 속도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만들어지는 걸 기준으로 했다면 그래프가 껑충 뛰어오르는 시점이 빛이 있는 시점에서 뛰어올랐겠죠. 여기서도.
무슨 말이 됐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광합성 속도를 포도당 합성 속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무슨 말이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수상으로는 152쪽입니다. 152쪽. 자, 15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밑에 막 요 실험 막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 실험 먼저 보기 전에 위에 우리 물의 광분해라고 거기 이제 써 있죠. 요거를 이제 먼저 볼 건데, 물이라는 녀석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효소의 작용이 동반돼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와 그리고 절반짜리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세포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즉 전자전달에 의해서 마지막에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면서 물이 형성되는 과정이 여기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녀석이 빛에 의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즉,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웠으니까, 야, 광합성에서 산소 생기지? 그거 어떻게 생겨? 물어보면 그냥 방금 배웠으니까, 야, 물이라는 녀석에서부터 생긴 거야. 여기 있는 이 오는 물에 있었던 오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뭐가 궁금했냐? 사실상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마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 산소가 이산화탄소에 들어있었던 산소인지 그리고 물에 들어있었던 산소였는지, 즉 여기 있는 산소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궁금했다는 점이에요. 되죠? 그리고 그거를 밝혀준 실험이 여러분들 152쪽 하단부에 있는 녀석입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힐레 실험, 1939년도에 했다라는 실험이에요. 과학자의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실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좀 약간 생소한 녀석들 등장합니다. 옥산살 1003. 여기는 2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철 3각 3 플러스. 요거는 2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볼게요.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을 갈아서 꺼지에 걸러서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엽록체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공기를 빼냈대요. 공기를 빼냈다라는 건 기존에 여기 담겨 있었던 산소도 빠졌겠고, 여기 담겨져 있었던 이산화탄소도 빠졌겠죠. 이산화탄소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빼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아니, 산소가 생기는데 이 산소가 CO2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가 생겼다면 이 산소는 CO2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됐나요? 이 말이 좀 내가 말하면서 꼬여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를 빼내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모두 빼내요.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포인트가 좀 다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빼냈다. 그러면 빛을 비추기 이전에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지 못한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소가 발생을 해. 그러면 그 발생된 산소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맞아요? 얘는 환원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어디서 났을까?
그렇지. 여기지, 여기. 물이 광분해되면서 나온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읽어봅니다. 자, 1번 산소는 염록체의 물에서 분해되어 생긴 것이다. 자, 시험관 안에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없고 염록체를 함유한 물만 있는 상태에서 빛을 붙여줘 산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없었으니까 여기에서 자, 옥산살천 3이 2가 됐다. 전자를 얻었다. 이 녀석이 거기서 방출된 전자 때문에 환원되었다. 물의 광분해 때문에 그 실험이 위에 있는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실험은 아래쪽에 있는 루벤의 실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한테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방사성 동위원소 산소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실험, 똑같은 실험 왼쪽 오른쪽 두 개 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물에 있는 산소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광합성을 시켰을 때 클로렐라라는 녀석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광합성을 한 결과 나온 산소가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그 출처가 어딘지를 밝힐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물에서 나온 녀석한테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실험, 아까 요거랑 요 앞에 있는 실험을 이용해서 여기서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물에 의해서 생긴 거구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은 잠깐 치우고 페이지로는 153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153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개 있어요. 바로 하나는 자, 광계원과 자, 광계2입니다. 자, 광계1, 광계2. 여러분 거기 밑줄 하나 쳐놔요. 광계 염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들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체로, 즉 단백질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색소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염록소 A, B, 카로틴, 잔토필, 그런 애들이 다 거기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반응 중심 색소는 누구다? 염록소 A다. 자, 관계 1에서도 반응 중심 색소는 염록소 A고요. B도 관계 2도 마찬가지로 반응 중심 색소는 A예요.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냐? 관계 1은요, 주로 파장이 700나노미터인 때를 주로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2는 얘하고는 조금 다르게 파장이 680나노미터인 구역을 주로 흡수한다 그래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 표에 그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는 애를 관계 1, 2로 분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지금 분포하고 있냐? 틸라코이드의 막에 이 단백질 덩어리로서 이렇게 지금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됐죠? 요게 관계입니다. 이거 무슨 말 이해됐나요? 네. 그럼 요거를 좀 크게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겠죠?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나야 되겠죠, 그죠?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관계 1부터 먼저 해볼게요. 왜? 1, 2 두 개 있으니까. 자, 관계 1입니다. 자,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관계 1.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빛이 와서 탁 쳐요. 탁 치면은 이 빛을 가운데 중심부에 반응 중심 색소, 즉 염록소 A가 있거든요. 이 염록소 A는 한 쌍의 염록소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염록소 A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색소들이 이 빛을 서로 튕겨. 야, 네가 받아. 나 받았어. 그리고 또 네가 받아. 하다가 마지막에 염록소 A한테 그 빛을 전달시켜 줍니다.
그러면 다르게 봤을 때 염록소 A는요, 지금 빛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관계 원의 반응 중심 색소 한 쌍의 염록소 A가 빛을 주변에서 이제 모아줘서 받게 되면 여기 있었던 전자가 튀어오릅니다. 물론 이게 표현상으로 이제 튀어오른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들뜬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고에너지 전자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이 됐죠? 그러면 지금 관계원, 지금 P700, 그죠? 저기 있었던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이 녀석은 전자를 잃은 꼴이 되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뭡니까?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렇죠. 그럼 전자를 잃어서 이 녀석은 산화가 돼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갔다가 갑자기 한 바퀴 삥을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거는 좀 너무 크게 그렸다. 좀만 작게 그릴게요.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와요. 즉 돌아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에너지 전자가 다시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감소하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전자가 쭉 떨어진다. 전자전달계죠. 고에너지 전자를 NADH가 떨궜을 때 그게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쭉 저에너지 전자로 쭉 떨어졌죠. 그죠? 이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수소이온 펌핑. 수소이온을 능동수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말이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관계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전자가 방출이 되면 이 전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의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계 2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관계 2는 2에 만약에 빛이 떨어졌다. 자, 관계 2. 그럼 관계 2에 떨어진 빛은 어떤 과정이 거치게 되냐? 마찬가지로 빛이 가운데 있는 반응 중심 색소까지 모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반응 중심 색소, 염록소 A가 빛을 받아들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떠올라요. 그리고 전자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른 전자가 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죠? 근데 관계 2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계 1한테 갑니다.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 전자는요. 다시 떠오르겠죠. 또 빛을 받으면 또 떠오르는 거야. 다시 떠오르고 가버립니다.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가 그 전자를 잡아주니까 가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전자를 잡아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NADP 플러스예요. 그리고 NADP 플러스가 그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수소이온과 함께 NADPH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관계 원의 빛이 딱 떨어지면 탁 튀어올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이런 거를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순환한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됐죠? 그죠? 만약에 근데 관계 2의 빛이 떨어졌다. 그럼 관계 2에 떨어진 빛은 껑충 뛰어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계 1한테 가요. 아니 엉뚱한 놈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오르더니 그거를 NADP가 낚아채서 NADPH가 돼요.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지. 환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 녀석은 해주는 역할이 뭐겠어요? 마치 세포호흡에서의 산소가 해주는 역할 같은 얘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전자 전달계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관계 2에 떨어진 게 전자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관계 1한테 들어간다는 거는 고에너지 전자가 저에너지가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수소이온 펌핑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소이온이 계속 이렇게 펌핑이 되다 보면 이쪽은 수소이온이 많아질 거고
이쪽은 수소이온이 적어져.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생겨. pH가 이쪽이 낮아져. 많이 들어본 흐름이죠. 그럼 누가 등장해야 돼? 그렇지.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틸라코이드 내막에는 이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ATP 합성 효소도 같이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수소이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악 이동하는 과정에서 ATP도 만들어지더라. 그죠? 물론 ATP와 무기인산이 공급이 됐을 때. 됐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되더라.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또 짚어야 되는 부분. 아니, 관계원은요, 전자를 튀어보내서 다시 받잖아요. 그럼 전자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전자가 떨어지면 그거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계원한테 가고 그게 또 튀어 올라가서 잡아가잖아요. 얘가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가 계속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부족해진 전자를 누가 채워주느냐? 바로 이거죠. 좀 이쪽에다 적을게요.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그렇죠. EH 플러스, 그리고 두 개의 전자, 그리고 절반의 산소. 그럼 여기서 이 산소는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을 채워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 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 전자를 갖다 받친다. 공여체라고 해요. 전자, 공여체.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두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요. 관계원이라는 것에 빛이 떨어졌다. 관계원에 빛이 떨어지면 전자가 튀어 올랐다가 우왕 하고 다시 제자리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능동수송하고요. 능동수송했고, 그리고 그 농도 기울기에 따라 ATP가 만들어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관계2에 만약에 빛이 떨어졌다. 그러면 전자가 껑충하고 뛰어올라. 그게 관계원으로 가. 그리고 또 껑충 뛰어올라. 그리고 그거를 낚아채가요. NADP가.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껑충 뛰어올라서 관계원으로 가는 동안에 또 에너지 준위가 쭉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다는 건 또 수소이온을 펌핑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ATP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뛰어오른 전자가 NADPH 형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걸로 메꾸죠, 그죠? 그러면서 관계2의 빛이 떨어지면 산소가 생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 되죠, 그죠? 계속해서 이게 보충이 돼야 되니까 이게 계속 쪼개져야 되는 거죠. 요거 무슨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은, 자, 153쪽에 153쪽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 여기다가 쓸게요.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 그럼 비순환적이라는 건 뭐냐? 전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2에서 전자가 튀어 올라서, 그리고 그 전자가 관계 1으로 막 건너가고, 나중에 NADPH가 낚아채는, NADP가 낚아채서 NADPH가 되는 그 과정이죠. 그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쭉 떨어지면서 수소이온 펌핑, 수소이온 펌핑. 됐죠? 그죠? 그러면서 수소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 ATP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자를 NADP가 낚아채면서 NADPH가 만들어지는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전자 보충해야 되니까 보충하는 과정에서 산소도 만들어지는구나.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저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순환적, 비순환적이 아니고 그냥 순환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환적 뭐예요? 튀어 올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냥 수소이온 펌핑해서 ATP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관계 원에만 지금 빛이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고작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ATP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요 두 개가 꼭 구분되고 요 두 개의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자, 지우고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관계 투 여기 관계 원. 그러면 빛이 떨어졌다, 관계 원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빛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타다다닥 색소들이 서로 그거를 전달해주면서 가운데 있는 한 쌍의 반응 중심 색소, 즉 한 쌍의 엽록소 A라는 녀석한테 빛을 모아주게 되고 그 결과 뭐가 튀어오른다? 전자가 튀어오른다. 그리고 그 전자는 다시 돌아온다라 그랬죠. 그죠? 맞아요. 이게 수단적 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에너지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감소하면서 수소이온을 뭐한다? 펌핑한다. 마치 세포호흡에서의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 과정처럼 펌핑한다. 그죠? 그러면 그 농도 기울기에 따라 수소이온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요 과정에서 ATP 만들어지더라. 됐죠? 그죠? 관계 1의 빛이 떨어지면 ATP가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그죠? 그럼 관계 2의 빛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관계 2에 떨어졌을 때 또 빛을 모아줘서 가운데 반응 중심 색소 한 쌍의 엽록소 A한테 빛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또 튀어오른다. 근데 그 전자는 다시 관계 2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 1 쪽으로 떨어진다는 거겠어요. 그러면은 떨어진다? 또 에너지 감소하네? 수소이온 또 펌핑. 알겠죠? 그러면 또 ATP 합성. 관계 2에서 일단 ATP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갔다가 관계 1까지 간 전자는 다시 떠올라서 그 전자를 누군가가 낚아채가요. 누가 낚아채가냐? 바로 NADP 플러스가 NADPH가 되면서 전자를 낚아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나요? 아니 그렇게 되면 관계 2에서 빠져나간 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잖아. 그 전자를 뭘로 채워준다? 그렇지. 물의 광분해 H2O가 EH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전자와 더하기 2분의 1 O2.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가 이 자리를 채워준다. 즉 여기서의 산소는 전자 공여체의 역할을 한다. 공여체. 그러면 됐죠? 그죠? 그래서 관계원에 떨어지면 갔다가 돌아온다. 순환적 전자 흐름. 그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ATP 만들어진다. 농도 기울기 형성해서 떨어지는 거. 관계 2도 마찬가지로 떴다가 가는 과정에서 ATP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산소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낚아채가면서 얘가 되는 거죠. 즉 전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비순환적 전자 흐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상으로는 153쪽의 하단부에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154쪽 하단부에 중요한 그림이 요약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장에 있는 153쪽에 있는 녀석과 154쪽에 있는 그림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154쪽이 100배라면 100배, 10,000배라면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수소이온이 펌핑되면 어디로 펌핑이 되는 것이고
NADP가 DP 플러스가 NADPH가 되면서 전자를 낚아채가는 그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됐나요? 그 장소가 그러면 어디냐? 우리가 이 막이 애초에 어디라 그랬죠? 막이 옆록체가 이렇게 있으면 막 하나, 막 두 개, 틸라코이드 막. 그러면 지금 이 막에서 이러한 해프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은 어디로 펌핑되냐?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펌핑됩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 아래쪽 부분이 모두 스트로마고요. 그리고 이 위쪽 구역이 전부 다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돼서 수소이온이 펌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소이온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나가면서 ATP 생긴다. 세포호흡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수소이온이 방출되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 봉우리 같은 요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 그 밑에 그림 봐도 알겠지만 스트로마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 무슨 말이 됩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NADPH라는 게 네. 현미쌤 계속 지금 촬영하시고요? 예, 요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다 했어. 어떻게? 아니에요. 이거 생수죠? 예, 생투. 네. 근데 현미쌤 진짜 고생하시니까 꼭 잘 듣고 알겠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 올라갔어요? 아니, 인코딩 지금, 이제 다 됐다고 뜹니다. 네네네네. 나도 지금 영상 하트 올려가지고 네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일 네. 아침에 나 9시부터 촬영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자, 정신 차리고. 자, 여기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NADP,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리긴 그렸지만, 실제로 요 NADPH가 생성되는 장소는 스트로마에서 생깁니다. 스트로마에서. 알겠죠? 그 탈수소 효소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스트로마 쪽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 녀석과 이 ATP를 암반응, 즉, 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암반응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154쪽까지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156쪽, 7쪽 힐끗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암반응이라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암반응. 그래서 암반응이라는 단계는, 그렇게, 사실 회로에 대한 흐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생소한 단어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 이런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이런 쪽 파트는 백지에다가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지에다 써서 복습하는 방식으로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업을 하게 됐는데 꼭 손 잘 씻고 그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죠? 고생했고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오늘 2월 7일이니까 2월 14일에 보겠네요. 그때 봅시다. 고생했어요.